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여전히 부동산이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2018년, 19년에 비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터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IMF나 서브프라임처럼 은행에서 버티지 못해서 담보주택을 경매로 던지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겁에 질린 사람들 또는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낮은 가격으로 던지고 있는 시점이죠. 다만 작년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었고요. 지금은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화폐 전쟁이기에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는 제 주식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연결해 둘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폭락을 걱정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997년 IMF 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메디슨이라는 초음파 진단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엄청난 흑자를 자랑하던 기업이었는데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다른 기업들의 자금 회수가 어렵자 흑자가 잘 나고 있는 메디슨에게 부채 상환을 해버리고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흑자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추후에 삼성전자가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흑자 부도식의 주택 보유자들의 자본은 여유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부동산이 폭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은 달라요.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 부채 비율이 평균적으로 350%에 달할 정도였고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던 시기였고요. 1998년에만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8%였는데 반해서 지금 가계 대출이 높다고 하지만은 현재 연체율은 0.2%밖에 안 됩니다. 이자를 잘 갚고 있다는 거고 영끌영끌 하지만은 2020년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대부분은 10억 원 기준으로 4억 원은 대출이고 나머지 6억 원은 현금으로 매수했다는 점에서 서민이라고 볼 수가 없죠. 문제는 돈 없이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보시는 건데요. 다주택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다주택자들의 대출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튼 임대인들은 전세를 받아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세 세입자들은 돈을 받아서 이사갈 집에 돈을 줘야 하죠. 여기서 혹시나 전세가 안 나가면은, 예전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고 추후에 세입자를 받아서 대출을 상환했었죠. 이제는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흑자 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거나 월세로 들어가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요, 지금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반해서 금리가 인상되니까 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가격도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10여 년 만에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더 높다고 하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앞서 전세로 자금이 돌면 문제가 없었는데 세입자들은 이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요. 전세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는데 월세로 세입자를 받게 되니까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은 안 나오고 요즘 세입자들이 과거처럼 세입자들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해버리면서 돈 안 주면은 경매 넘겨버리죠. 이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임대인들의 부동산 흑자 부도이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금리 인상하니까 부동산이 붕괴되거나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메커니즘이 발생하는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중국인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고 미국의 금융공격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부도설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붕괴되면요,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중국 부동산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헝다를 비롯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지방은행들도 파산하는 등 문제가 있죠. 중국의 주택 지수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2% 하락을 볼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주택 지수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015년에 그랬고 올해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한때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며 디지털 위안화를 야심차게 내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위안화 환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7위안이 되면은 중국 무너진다는 말이 나왔다가 문제가 없자 8위안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일단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중국 외환부채인데요. 약 15년 만에 1000%가량 증가를 합니다. 말 그대로 외부 부채가 해외 금리로 인상되면요,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채권일 경우는 잔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손실을 보게 되죠.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은 손실이 상당히 클 겁니다.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에 중국에 있던 외환 보유고는요, 1년 6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줄어들어 버렸죠. 그리고 올해도 약 3천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2015년에 3조 달러가 무너지면은 중국 외환위기가 온다. 2조 6천억 달러가 무너지면은 외환위기가 온다 등의 말이 많았었는데요. 중국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빨리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겠죠. 그래서 2015년에 조지 소로스 등의 헤지 펀드들이 환율 공격을 했었고, 중국에서는 한 달에 달러 유출 한도를 제한하기에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기기도 했었죠. 중국이 무너지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과 수입 등 교역이 활발한 곳이 중국인데, 다만 올해 들어선 흑자 폭이 상당히 줄었죠. 이는 제가 주식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면 밴드 업체나 자회사의 단가를 후려칠 것이라고 했고, 중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 흑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었죠. 그 모습이에요.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의 증가가 더 많아지는 거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흑자 금액이 상당히 적죠. 또한 2020년 10월에 중국과 통화 수합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규모도 70조 원으로 더 높였고 계약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70조 원이면요, 대략 540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의 약 15%가량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환율은 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좋다라고 마냥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겁니다. 저는 현재의 물가와 금리 문제는 내년 초까지 단기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조정은 증여나 순간적인 자금 문제 또는 겁을 먹은 사람들이 금매를 던지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은 금매가 아니라 은행에서 던지는 경매 물건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오게 되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달러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